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은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김한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같은 주제를 다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또 좋아하는 주제로 새로운 것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 세션이 법제도와 관련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의과학의 새로운 어떤 의과학 연구의 쟁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법이 생명윤리법입니다. 생명윤리면 안전에 관한 법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적 가치가 높은 원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아 연구, 줄기 연구에 관련된 원칙입니다. 유전자 편집, 그러니까 크리스퍼카스 기술이 등장을 하고 중국의 허쟁쿠이 교수가 이제 그 유전자 편집이 된 쌍둥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굉장히 핫하게 유전자 편집에 대해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허용을 해야 된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인간 배아의 연구의 기간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것에 약간 비껴나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지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어떤 지금 연구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구조나 어떤 그 내용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 논의 배경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관련된 쟁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제안 사항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두갑 교수님의 발표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신세틱 DNA라든지 제네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의과학 연구라고 따졌을 때 그것의 시작을 우리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후발주자로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연구의 어떤 태동과 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DNA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인간의 DNA를 알게 되면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발달과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빅데이터 연구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프레딕션, 또 프리벤션, 그리고 조기의 어떤 탐지를 통한 치료 를 통해서 어떤 인류의 어떤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체외 수정의 기술이 이제 또 1970년대 등장을 하고 돌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체외 수정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지점에서 그 인류가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인간 복제에 대한 기술을 금지를 하고 배아 연구나 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시선과 그런 어떤 태도를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특별하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황우석 전 교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이 지어졌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꼭지로 인간 배아 연구 및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굉장히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이나 이런 부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아까 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올가노이드 연구, 그중에서 뇌 올가노이드 연구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어떤 쟁점을 제기합니다. 근데 배아가 그 인간의 어떤 체외에서 인간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즉 배아의 체외 배양 연구의 발전, 이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은 더 상중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편집 연구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 배아의 이제 어떤 그 연구의 14일의 기준에 대한 이제 어떤 더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따가 기회 되면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줄기세포를 활용한 배아 모델 연구입니다. 그 배아 모델 연구는 세포공학의 하나의 분야로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이제 세포들을 조립, 분화, 집합 또는 재결합해서 배아 발달의 주요 단계를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배아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인간의 배아와 유사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아 사이언스의 이 헤드라인이 굉장히 좋았는데 정자 난자 없이 실험실에서 만든 완벽한 인공 배아. 전 여기서 이제 완벽한이란 말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자 난자 없이 그러니까 인간 배아 세포가 아니어서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신세틱 엠브리오 내지 엠브리오 모델 이런 개념이라고 불립니다.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동향으로서 이제 국제 줄기세포 연구 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제가 봤을 땐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 학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연구자들을 굉장히 뭐랄까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제가 이 하는 작업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과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있을 때 그것을 가서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문제되지 않고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윤리적으로 최대한 어떤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엄격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형태를 분명히 여기에서 담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2021년에 발표된 개정 내용에서 줄기세포 기반 배아 모델을 새롭게 정의했고 이를 이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줄기세포 연구, 기존의 배아세포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배아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연구와 어떤 세포를 활용한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논 인테그레이티드 모델 연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 2022년에 쥐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 배아 모델의 제작입니다. 이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이게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막달레나 절니카 게츠 교수가 이제 이끄는 랩인데요. 이 이제 배아 모델 연구는 이렇게 그 캠브리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또 뭐 중국에도 이런 연구팀이 있고 유럽에 이렇게 여러 경쟁하는 팀들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팀들 중에서 2022년에 이 캠브리지대에서 개발한 이 모델은 그러니까 세 가지 줄기세포를 이용했는데요. 쥐의 하나는 이제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트로포블라스트 세포, 제가 갑자기 그 영양막 줄기세포, 그리고 하나는 유도된 줄기세포, 이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고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만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로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8.5일까지 진행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브레인에 대한 어떤 조직을 만들었고 심장과 관련된 구조가 나타났고 그리고 요크색, 그래서 무슨 요크색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중요한 조직
이렇게 몇 가지가 배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필수적인 조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이게 뭐 배아랑 정말 똑같아 그래서 그림을 봤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필수적인 조직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조작 없이 만들어놨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023년 작년에 발표했던 게 인간의 줄기세포, 인간의 다능성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간의 배아 모델, 줄기 모델을 인간 배아의 모델을 제작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배아의 모델이라는 것은 인간 배아와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2021년에 이제 그런 줄기세포 가이드라인이 국제 가이드라인 나오고 나서 2022년 이후에 보면 배아 연구가 이렇게 난자와 정자의 수정,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배아 세포를 말하는 거죠. 인간 배아 내지 인간 배아 세포. 우리가 그 유도 줄기세포가 나온 이유가 그 연구가 나온 이유가 인간 배아를 파괴해서 인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하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유도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아 모델의 연구에서의 중요하게 강조하고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이런 수정된 인간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줄기세포의 특정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인간 배아 형태의 모델을 구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아까 2022년 모델을 8.5일 정도 봤지만 어쨌든 이 모델은 그 인간 배아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배아 세포를 통해서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한만 늘려주면 조금 더 자궁 외부에서 체외에서 그 발달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임신 초기에 어떤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연구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 발달 단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 존엄성의 문제, 인간 배아를 활용한 연구가 아닌 그 인간 배아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제기됐던 인간 존엄성 침해 문제를 우리가 비껴 나가면서 이런 모델 연구로 이런 어떤 우리가 해결점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연구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우리 윤리법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면 몇 가지 이제 쟁점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런 배아 모델 연구가 정당하냐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연구가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연구는 지금 현재 의관 연구에서의 연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참여하는 환자 이 사람에게 어떤 주어지는 어떤 혜택보다는 미래의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그리고 축적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의 어떤 향유 이런 부분과 함께 이런 배아 모델 연구를 통해서 초기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착상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역시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조금 우리가 미리 조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건강권 문제에서 분명히 여기 하나의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기의 어떤 질병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훼손하는 문제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일단 인간의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있지만 배아 모델이 점차 인간의 배아와 비슷한 어떤 특성을 더욱더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그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우려를 가질 수가 있다. 도덕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것을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아의 모델의
모델 연구의 또 다른 장점으로 동물 연구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점, 동물 연구에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전자 편집 연구를 우리가 아직 인간에게 임상 적용을 하거나 그러지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배아에서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다음 등장하고 있는 게 중대 동물을 포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조작 연구와 임신 출산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 구조를 보면 우리가 동물 연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아 모델 연구에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현행법의 기초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 법에서는 배아는 이제 난자와 정자의 수정으로 그리고 또 임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지 그 인간의 배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이 아니고요. 임신의 목적으로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아 모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건 연구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연구용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아는. 네,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기존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근데 우리는 배아 모델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딱 맞춰 있지는 않습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나 단성생식 배아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궁에 착상하거나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복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지하고 있고요. 이중 간의 착상도 금지하고 있고요. 연구용 배아 생성하는 거 금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종간 착상의 금지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연구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진짜 키메라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키메라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기존에 담은 것은 진짜 배아를 섞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이제 인간의 세포를 활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동물 세포를 어떤 동물의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실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의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법상 언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배아 연구 의 어떤 그런 나열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나열된 것들은 사라지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생명윤리법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생명윤리법은 기존에 따라서 어떤 그 인간의 복제를 금지한다든지 연구용으로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아 모델 연구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느냐를 만약에 따진다면 우리가 좀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 배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목적으로 난자, 전자, 순정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 배아 모델은 좀 제가 여기서는 모호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이 좀 모호했다. 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 배아 모델 연구는 기본적으로 체외에서 이런 기존의 인간 배아의 어떤 인간 존엄성 문제를 피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발달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생존 가능성을 여러 가지 체외 배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제가 왜 헷갈리느냐 따져보면은 이 우리나라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배아가 배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배아는 인간으로의 개체적인 영속성이 적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술상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같은데 충돌하는 거 저는 같게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존 가능성은 곧 개체적인 영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체적인 영속성이 체외에서 커질수록 인간 배아는 인간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배아 연구도 그것에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 바이어빌리티는 뭐냐면 더 봐야 된다. 더 볼수록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게 더 볼수록
더 인간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법에서는 인간으로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배아를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이어빌리티 생존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인간성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시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이제 했을 때 연구자들이 했을 때 수정부터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시선이 생성이 되면 체외에서 생성이 되면 이제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인간으로 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원시선의 형성이 그다음 기준이 될 수 있고 또는 체외에서 발달을 할 때 감각을 느낀 인간과 같은 감각을 느낄 때 인간을 어떤 통증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인간과 같은 어떤 그런 존엄성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지어야 된다. 그 제한을 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인간성을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원시선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시선의 발달 시점 이전까지 하게 돼 있고 원시선은 수정 이후 14일 정도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적으로는 14일의 연구 제한 원칙 이렇게 좀 인식을 합니다. 제가 잠재적인 인간으로서 인간 배아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연구를 중간에 중단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걸 보면 14일의 연구 제한을 보면 그 수정 후 14일까지는 신경계를 형성하는 세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을 해요. 그렇다면 근데 사실 이 논리도 참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계 세포가 등장하는 것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거를 거기에서 멈춰야 되냐 안 멈춰야 되냐. 뇌 올가노이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 자체가 신경계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연구를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이제 마구 등장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저의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면 배아 연구에서 우리가 규제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었고 배아 자체를 우리가 파괴하고 어떤 이제 연구를 지속하는 것 그리고 또는 배아를 체외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보고 발달을 시키고 발달을 쭉 시킨 다음에 더 살 수 있는데 이제 폐기하는 것, 뭐 또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살인하는 것, 뭐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에서 분명히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원칙들을 조금 더 이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권의 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질병적인 문제를 또 미리 이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과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과학의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전자 편집 뭐 아까 툴제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마지막에 어떤 상황에서 주저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런 상황에 닿았을 때 우리나라가 최전방의 프론티어 연구를 할 때 그런 연구에 다른 나라의 어떤 선례가 없고 그리고 또 윤리적인 뭔가가 안 만들어졌을 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끼어들지 않고 또 대화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이제 그런 방향을 우회해서 약간 좀 발전이 뭔가 그다음 발전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이제 했었는데요. 분명히 과학할 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학의 권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 과학할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건강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분명히 어떤 새로운 연구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또는 어찌 보면 파괴적인 연구를 했을 때 이것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그리고 그 기술의 어떤 접근성과 형평성까지 예를 들어서 질병을 우리가 희귀질환 아까 희귀질환 말씀한 희귀질환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연구에 대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선순위, 형평성, 격차의 줄임 이런 쪽으로 어떤 순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병원에서 최근에 600g짜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4kg까지 키워서 그 아이를 일본으로 보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말하는 건 체외 배양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배아가 체외에서 자랐을 때 그것이 초기 어떤 출산 이후의 신생아 관리 기술과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유전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조작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좀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약간 이런 어떤 의식을 우리에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건전하게 우리가 고민해가고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관련된 뭐 편견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생명연립법에서 다루는 차별이랑은 다르지만 기술이 어떤 적용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대상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대상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낙인 이런 어떤 시선들은 분명히 유전자와 관련해서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까 국제학회, 아까 이제 줄기세포 국제학회 이런 데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분류가 기존의 분류가 좀 통합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식으로 가면 분명히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고 아까 이제 20년 지났다면 20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없어지고 다시 생성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포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괄해서 나눠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저는 두 번째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14일에 이제 배아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체외에서 어떤 이제 개체로서 배아 모델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할 경우에 발달을 하면서 이 발달이 생존 능력의 입증과 연결이 될 경우에 이 배아를 더 오랫동안 봐야 된다. 라는 이제 연구로 연장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 편집이 어찌 보면은 결국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연구가 필요한 임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유전자 편집의 모델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모델이 있을 때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을 바로 착상, 임신, 출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연구를 통해서 그 에비던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비던스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연구의 어떤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근데 계속적으로 볼수록 이렇게 뭔가 편집을 했더니 아니면 이렇게 조작을 했더니 이렇게 발현을 했더니 그 발현의 결과가 이렇게 부작용이 있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했더니 이것은 좋구나라는 에비던스, 지식이 충분하게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 충분한 축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시기를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시작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내용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인간의 잠재성이 높이 인정되는 시점이 14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과학적인 그때의 기술을 토대로 이제 했고 그 과학 기술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인가 8월에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코드 오브 프랙티스가 나왔습니다. 코드 오브 프랙티스는 14일의 기준을 우리가 각각의 연구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기준을 따로 가져가겠다. 따로 가져가되 그런 어떤 왜 그런 것이 왜 이 정도까지 이 기간까지 배아 모델이든 배아든 연구를 해야 되는지는 연구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가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심의와 감독을 통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간다라는 점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생명윤리법에서는 이제 형사처벌 규제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분야를 2011년부터 연구를 해오면서 사실 좋은 것도 봤지만 안 좋은 것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안 좋게 볼수록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더뎌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것이 존재를 하지만 결국 이걸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연구자들에게 이게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 가지고 연구자들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징역 2년까지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실제 적용할 수도 없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의 어떤 우리가 철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연구를 그러니까 하나의 소통하고 굉장히 잘 발전을 해서 그것을 우리 사회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보고 조금 더 이렇게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의 모델은 이제 그렇게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강화를 하지 않아요. 그런 모델로 갈 수 없어요. 지금은 연구자들이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팀에 들어가 있지만 오픈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